네, 저는 경희대학교 사회학과에 다니고요. 사회학과 온 지는 한 2년 됐는데 행정연구원에서 한 4년 정도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신동면 교수님께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정책학하고 이제 사회학 이제 관계인데, 아무래도 이제 정책학하고 정책학은 보통 이제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처방에 초점을 두고, 사회학은 어떤 정책을 둘러싼 맥락을 분석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지금까지 그 정책학과 사회학은 굉장히 많은 그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정책을 분석하는 세 가지 접근법, 특히 이제 기후변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 행정학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이해관계적 접근법이나 아니면 제도주의적 접근법은 이미 행정학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해석적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리면, 그 이해관계적 접근법은 정치경제학에서 비록 막스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고, 주요 분석 단위를 보면 정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해관계 그룹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결국 그 이해관계 정치의 어떤 산물, 결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주의적 접근법에서의 분석 단위는 조직이죠. 정부, 아니면 기업이나 그 제도를 만드는 조직이, 여기에서의 어떤 그 정치의 정의라는 것은 그 조직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당연하다고 그리고 합리화하는 여러 가지 규칙이나 미신을 의미로 합니다. 여기서는 막스 베버에서 사회학자적인 막스 베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뭐 조직사회학, 그래서 행정학에서는 사회학적,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해석적 접근법은 사회 구성주의와 그다음에 후기 구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이게서의 정책의 개념은 어떤 개인 행위자들의 어떤 담론의 구성물, 그리고 또 법이나 이런 그 법에서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담론으로부터 형성된 결과물로서 정책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의 이제 사회 주제는 이제 기후변화 완화 정책이고, 그 중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와 같은 직접 규제와 탄소세, 온실가스 배출권 그래도 시장 기반 규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슬라이드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는 부분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하나의 그 제도로서 한국에서 제도화된 게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인데, 이 테이블에 보시다시피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다양한 세부 정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법 세 가지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 첫 번째 이해관계 접근법은 기후변화가 정책 설계되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의 배제된 이해관계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 결과물로서 정책들이 어떻게 설계되는가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의 어떤 개념을 물론 이제 행정학보다는 사회학에서 보면 합리화된 미신으로 보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합리화된 미신으로 제도의 정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합리화된 미신으로서의 녹색 성장의 개념이 결국 그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 두 가지 개념 간의 동형화와 탈동조화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권 거래제가 있었고, 이것도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권 거래제가 어떤 제도적 유산이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제도적 접근법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해석적 접근법은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갈등과 법안에서의 어떤 담론으로 형성되는 시장에 대한 탄소 시장에 대한 개념, 상품 시장에 대한 개념, 정부에 대한 개념들이 어떻게 담론으로부터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개로 설명을 내리면 우선 이해관계 접근법은 이 탭이라 보시다시피 이런 정당이나 부처나 산업계에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들이 각각의 기후변화 방안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의 주제는 탄소에서 에너지 목표 관리제, 배출권 거래제 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해관계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산업계가 왜 시장 기반한 규제보다는 직접 규제를 왜 더 선호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탄소세가 배제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왜 배제가 되느냐, 여기에서 어떤 정책 이해관계가 무엇이냐 이런 연구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여러 가지 어떤 세부 정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정책이 설계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끼리 이제 갈등이 있었죠. 그 갈등의 결과물로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도가 설계가 됩니다. 이걸 보는 것이 이해관계적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변화 정책 설계는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정당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보수 정부에서 그 기후변화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 어떤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어떤 갈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산업계하고 환경단체 간의 갈등이 있었고 부처 간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제조업, 에너지를 많이 배출한 제조업이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였고 금융업계, 탄소 시장, 배출권 시장, 금융시장을 할 수 있는 금융업계 이해관계는 충분히 반응이 안 됐다. 그래서 그 외국에는 없는 2011년도까지 민간 금융업과 탄소 시장 진입을 막는 법안도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그 환경단체는 기후변화 정책 설계 과정에 거의 배제가 됐고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세부 정책, 이렇게 온실가스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목표를 잡는데 어떤 방식을 할 것이냐, 무상할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설계에 있어서도 이해관계 정치가 일어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이해관계를 많이 반영한 형태로 법안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규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산업계가 오히려 탄소세나 총량제한 배출권 같은 시장 기반 규제보다는 에너지 목표제 관리 같은 직접 규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탄소세를 배제하게 된 것은 결국 이제 MB 정부의 감세 정책하고 연관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분석하는 이해관계 접근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제도주의 접근법은 사회학에서의 제도는 이 정책과 행정학에서 이야기하는 제도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제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법률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나 미신, 관습, 공유된 믿음 이런 것까지도 하나의 제도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이제 메이와 로안 조직사회학의 파운더죠. 그 사람들이 정의한 제도란 당연한 것으로 합리화된 미신이다. 조직이 자기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그 제도를 만들게 되죠.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제도를 정의하는데 이 정의를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도주의에는 여러 가지 학문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 경제학에서요, 신제도주의적 경제학에서 활용되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은 역사적,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 제도주의적 접근에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합리화된 미신으로서의 그 녹색 성장과 개발 성장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부는 끊임없이 이제 이런 걸 녹색성장 국정 기조로 두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합리화된 미신을 만들고, 그리고 개발 성장주의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방 이후 박정희 시대를 거쳐서 끊임없이 개발 성장주의라는 어떤 그 개념들을 만들었죠. 그런 기치에 의해서 많은 정책들이 입안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선은 그 기후변화의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에서 그 동영하의 압력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합리화된 미신으로서의 그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것을 번역된 개념인 녹색성장 개념 간의 차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성장 개념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탈동조화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런 탈동조화의 원인이 되는 개발성장주의 영향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대기오염 물질 배출권 거래제의 등록조서인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기후 완화 정책의 동영화는 뭐냐? 디마지오가 세 가지 동영화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강제적 동영화와 피보험적 동영화, 모방적 동영화인데, 기후변화 정책은 이 세 가지의 동영화의 압력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적 동영화로서는 그 후기 국도정서 시대에서의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가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고, 규범적 동영화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적 규범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방적 동영화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온실가스 완화 정책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우리가 채택하고, 그 중에서도 총량 배출권 거래제를 채택하게 될 것은 결국 세계에서 그쪽의 어떤 그 총량자 배출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제도라는 것을 모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도의 개념으로서 합리화된 미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그리고 전통적인 개발 성장에는 바로 합리화된 미신에 해당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한국에서 이제 녹색 성장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합리화된 미신인 개발 성장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보면 이명박 대통령 2008년도에 녹색 성장의 그 국정 기조를 이행할 때 이미 그 속에서 그 연설 속에서 동영화와 탈동조화가 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동영화에 해당되는 말은 녹색 성장은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이런 문장. 녹색 성장은 신성장 동력이다. 국가 발전의 신패러다입니다. 여기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다른 형태의 우리나라의 독특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탈동조화가 일어나는 데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개발성장주의가 되겠고, 결국 혹자는 녹색 성장을 수정된 성장주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성장은 그 성장과 환경을 바라보는 관계를 경제 성장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하고 다르고요. 특히 그 사회적 불평등이나 안전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외국의 개념을 따라가는 측면에서 동영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그 제도, 전통적인 어떤 그 개발 성장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탈동조화가 일어나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해석적 접근법에서의 연구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해석적 접근법은 후기 구조주의나 사회구성주의적 접근법이 되겠고요. 여기서 분석할 수 있는 연구 주제는 첫 번째, 그 시장의 주요 개념인 재화, 정보, 돈, 거래의 개념들이 탄소 시장과 관련해서 행위자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사회구성주의적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탄소 시장과 상품 시장, 그리고 정부 간의 그 정보 이미지가 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사회적 갈등 및 법의 담론 속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과학사회, 제가 뭐 원래 전공은 과학사회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사회학에서 나온 공동생산의 개념과 경제사회학의 개념, 배트의 개념을 활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부정적인 접근을 보면 시장에서의 뭐 재화, 시장 정보, 화폐, 거래는 탄소 시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보, 배출권 거래가 되겠는데, 이런 그 네 가지의 그 탄소 시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정책 그 행위자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이 된다. 정부나 환경단체는 온실가스를 기후변화 위험으로 본다면, 금융업계 같은 경우는 이걸 하나의 새로운 어떤 이윤 창출의 재화로 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그 환경단체에서는 공공정보로 그 배출에 대한 기업의
정보를 공개를 하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기업에서는 이거 사적 정보라고, 환경단체에서는 배출권을 합리적으로 오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판한다면 정부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파생금융 상품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그 엔티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행위자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해석적 유연성을 보는, 이것이 이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탄소 시장과 상품 시장, 그리고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설명하는 데서 제가 이제 도입한 개념인데, 과학기술 사회학에서 공동 생산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담론 속에서 두 가지 엔티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에 따라서 constitutive와 intellectual co-production으로 이제 신라 자산학과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있는 교수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constitutive co-production 두 가지의 관계가 원래 하나였는데 이 담론에 의해서 서로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래서 constitutive co-produc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컨대 과학과 사회의 관계, 이 과학 사회학에서는 과학과 사회가 다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사회의 여러 가지 해석에 의해서 자연과 사회를 다르게 해석을 한다. 분리된 것으로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intellectual co-production은 원래 두 개인데 어떤 사회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는 것. 막스 베버의 우리가 종교와 자본주의 관계를 해석을 할 때, 종교는 자본주의의 산물이 아니죠. 막스 베버가 해석하는 방식은. 막스는 종교가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했지만 베버는 다르게 서로가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필드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인터랙션을 한다. 그래서 모든 캐피탈리즘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때 설명하는 방식이 인터랙셔널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으로 이제 경제사회학에서 또 베테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폴란이나 그라노베트라든지 깔롱이라 이런 사람들이 그 베테의 개념을 경제사회학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 논문에서는 폴란이와 깔롱의 개념을 활용했는데, 폴란이는 경제라는 것은 사회 속에 배트되어 있다. 사회 속 하나의 제도이다. 이걸 이제 탄소 시장에 적용을 하면, 탄소 시장에는 이미 정부의 어떤 비전들이 이미 배트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 탄소 시장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이 아니라 1960, 70년대 로널드 코즈나 트랜스 코스트 티어리나 이런 쪽에서 이미 경제학자에서 만들어진 이론에서 비롯된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 이론이 포폼돼 가지고 어떤 시장이 만들어진 경제학 이론에서의 배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배트성의 개념과 공동생산의 개념을 제가 이제 결합을 해서 이 탄소 시장과 정부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이제 constitutive co-produ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탄소 시장의 어떤 개념 속에서는 이미 정부의 비전이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탄소 시장과 정부 간의 경계는 없다. 라는 것이고, 탄소 시장과 상품 시장 간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특정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관계다. 인터랙션 코퍼레이션이라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탄소 시장은 상품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탄소 시장이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 경쟁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탄소 시장이 결국 탄소 가격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그 위계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와 저소득층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탄소 시장과 상품 시장의 상호작용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가격 상한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관리적인 정책을 만들게 되면 탄소 시장과 상품 시장이 서로 독립적으로 오토노머스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 탄소 시장과 상품 시장의 관계는 배트의 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인터랙셔널 프로덕션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에 반면에 탄소 시장과 정부의 개념은 이미 탄소 시장 속에서 이미 정부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탄소 시장은 총량제한 배출물에 대한 경제적 이론과 이윤각 정부의 비전이 배태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constitutive co-production을 해석했는데,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의 할당 거래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이번 2015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에서 그 법률에 있는 법률 조문을 보고 그 속에서 어떤 탄소시장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봤습니다. 보면 이 세 가지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 도구이다. 탄소시장은 상품시장의
기업의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탄소 시장은 파생금융 상품이다. 그래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법률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그 탄소 시장의 개념에 따라서 정보 이미지도 같이 생산해요. 그래서 공동 생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러한 세 가지 개념에 따라서 총량 제한 배출권들의 정부 법률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런 총량 제한, 무상 할당, 가격 상한제라고 얘기하는 프라이스 컬러링, 이런 공적 금융 참여 제도가 그 제도의 설계가 됐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총량 제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이미지, 그러니까 규제자로서의 정부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거죠. 린더볼륨이 이 5가지의 정부의 역할을 그 마켓과 그 책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마켓 시스템에서 5가지 이야기를 그걸 대비해서 보면 이런 총량 제한 제도에서는 규제자의 정부가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무상 할당이나 보조금에는 정부가 기업을 지원한 지원자의 그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 프라이스 컬러링, 그 탄소 가격에 대한 상한제는 시장 관리자로서의 정부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마지막으로 그 공적 금융,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탄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 금융은 배제를 했지만, 이렇게 보면 정부의 이미지는 참여자, 단순히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직접 참여하는 역할, 그 참여자의 네 가지 이미지가 다 우리나라 법률 속에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에너지 복지나 노동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주 같은 정부에서는 노동당에서 만들어진 정책에서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MB 정부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이 세 가지 접근법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정책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처방, 하지만 이제 맥락을 좀 잘 못 보는 경향이 있다면 사회학은 맥락을 열심히 보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 정책을 만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두 가지가 한 분야가 서로 잘 상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두 학문이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